그러면 납땜 방법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네 번째 고주파 유도가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주파 유도가열 코일에 전류를 보내면 그 주변에 있는 피가열체에 발생하는 와전류 손실에 의한 전기저항 열이 발생하며 이 열을 이용하여 납땜하는 방법이다. 이게 고주파 유도가열의 의미예요. 말들대로 고주파 유도가열 코일에 전류를 보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피가열체, 그러니까 우리가 가열을 하고자 하는 그거에 발생하는 와전류 손실에 의해서 전기저항 열이 발생하며 그 열을 이용해서 납땜하는 방법이다. 이게 큰 틀에서 보시면은 고주파 유도가열입니다. 근데 이것만 읽으시면 사실 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뒤쪽에 이제 나오는 그림과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유도가열의 원리입니다. 원리. 고주파 유도가열의 원리는 가열 코일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에 의해 코일 주변의 피가열체에는 와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와전류에 의해 피가열체에 전기저항이 발생하면서 피가열체가 가열하게 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열 코일에 이제 고주파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가열체에 이렇게 돌아가는 와 전류가 생성이 되고요. 이 와 전류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이 와 전류에 의해서 피가열체에 전기 저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열이 되는 거예요.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가열 코일, 코일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에 의해서 피가열체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와전류가 생긴다. 와전류가 생기고 이 와전류 때문에 피가열체에 전기저항이 발생해서 이 전기저항 때문에 피가열체는 가열이 하게 된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럼 다음 그림을 같이 보시면 이게 이제 가열 코일이에요. 가열 코일. 가열 코일에 고주파 전류가 막 흐르면서 코일 주변에 있는 피가열체에 와전류가 발생을 한다. 이 와전류가 발생을 해서 이제 이 와전류 때문에 전기 저항이 발생을 해서 그 전기 저항에 의해서 피가열체는 가열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안경테 제조에 사용되는 모습이에요. 요 안에 이제 안경테 부품을 넣고 여기서 이제 가열이 되는 거죠. 이 부품 자체가. 그러면 이제 말 자체는 좀 어렵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와전류가 생성이 되고 여기 전류가 흐르면서 와전류가 생성이 되고 그 와전류에 의해서 전기 저항이 발생을 하고 그 전기 저항 때문에 피가열체가 가열하는구나 라는 기본적인 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도가열의 원리 중에서 두 번째, 이 고주파 유도가열에 미치는 주파수의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파수의 영향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건데,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침투 깊이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안경테와 작은 부품의 표면 가열에 효과적인 겁니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침투 깊이는 감소한다. 그럼 주파수가 높으면 표면을 약간 가열하는 느낌이겠죠? 침투 깊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대신 주파수가 낮으면 침투 깊이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모재 전체적으로 이제 가열이 될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주파, 주파수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큰 주파수면 표면을 집중적으로 가열한다. 저주파, 주파수가 작으면 모재 전체 균일 가열, 침투 깊이가 깊기 때문에.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그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침투 깊이는 감소한다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외워 주셔야 돼요. 반비례한다. 네, 그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업 코일에 의한 금속태의 가열 접합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전류가 동일하여도 작업 코일과 피가열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열 온도가 높아지고 멀어질수록 가열 온도가 낮아진다. 이거는 좀 읽기만 하셔도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기본적으로 요건 앞에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잡업 코일과 가까이 있으면 물체가 여기 있으면 사이가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가열 온도가 높아지죠. 와전류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저항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요. 근데 요 사이가 멀어지면 와전류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코일과 피가열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작업 코일과 피가열체 사이의 거리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리에 따라서 가열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거리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읽어보시면 쉽게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의 구성, 일단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고주파 발생 전원, 두 번째 작업 코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고요. 역할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주파 발생 전원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전원이에요. 그래서 유도 가열에 피열한 고주파를 발생한다. 그래서 정류기, 발진기, 출력 변압기, 물탱크, 펌프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요번엔 작업 코일. 작업 코일은 피가열체에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 발열을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도 코일 내부에는 냉각수가 흐르고 있다. 사실 여기 부분은 많이 중요하진 않아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라는 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고주파 발생 전원이 있고 작업 코일이 있다. 이걸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문제도 많이 나오고.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의 장단점. 일단은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국부적으로 고온 가열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짧은 시간에 국부적으로 고온 가열, 이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장점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포인트로 잡고 넘어가시면 조금 편하게 쓰실 거예요. 짧은 시간에 국부적으로 고온 가열, 요게 이제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의 특징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수한 경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고온 가열이 되기 때문에 산화작용이 적어요. 그래서 접착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납재가 조금 절약이 되죠.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고품위의 품질 확보, 그리고 접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접촉 가열로 피가열체에 손상이 없다. 그러니까 코일과 붙여놓는 게 아니라 사이를 약간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피가열체에 손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요. 공해 발생이 적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장점을 외울 때는 이 짧은 시간에 국부적으로 고온 가열되기 때문에 우수한 견제성도 있고 품질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원리를 생각하면 접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가열체에 손상이 없다.
제가 짧은 시간에 국부적으로 고온 가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신속한 작업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해 발생이 적다. 요거까지 같이 외워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점입니다. 단점은 고가의 설비비 및 유지비가 들어간다. 돈이 좀 많이 드는 납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고가의 치구. 부품 고정 장치가 이제 치구라고 하는데, 이거 제작비가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이제 부분 파트별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 다품종 생산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치구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다품종이면은 치구를 다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많은 물량을 하는 게 좋고요. 소량의 다품종 생산에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다음은 티타늄 합금의 납땜입니다. 티타늄은 저희가 앞에서 금속에서 같이 배웠죠. 그래서 티타늄 이제 일반적인 금속 안경테의 접합과 달리 다르다. 티타늄과 그 합금은 산화성, 특히 고온에서 산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납땜이 거의 불가능하다. 요거는 저희가 티타늄의 이제 앞에서 그 특징을 배우는 거에서 같이 나왔잖아요. 티타늄의 산화성이 높아요. 산화성. 이 단어를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산화성이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납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티타늄이나 그 합금을 납땜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산소 제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제 산소를 없앤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산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경테에서 납땜은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이용을 하여 공기 접근을 아예 차단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활성 가스 중에서 주로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다. 이 아르곤 가스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은데, 진공 상태가 이제 기술적 어려움도 있고 생산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공기를 차단하여서 이제 납땜을 한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이 불활성 가스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활성이 없는 가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가스죠. 이미 전자들의 배치가 가장 안정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이 없는 가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아르곤 가스에서 이제 한다.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요 불활성 가스, 요거를 많이 사용한다. 요거를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티타늄 합금을 외울 때는 납땜을 외울 때는 산화성, 요게 중요한 단어고, 이 아르곤 가스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 두 단어를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 요 플라스틱 요 부분이 이제 공기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공기 접근을 차단해서 여기 안에 이제 아르곤 가스를 주입을 하고 거기서 납땜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산화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아주 좋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용접입니다. 레이저 용접은 빛의 일종인 레이저를 고밀도로 집속시켜 재료를 가열 또는 용융시켜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고밀도로 집속을 시켜서 재료를 가열하거나 용융을 시키는 방법이다.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특징은 뭐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에너지 밀도가 높아
고융점 금속의 접합에 용이하다. 용점이 높은 금속들은 이제 레이저 용접을 한다. 열원이 비침으로 공기, 진공, 액체 등에서도 용접이 가능하다. 주변 상황이 많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용접 재료가 불량 도체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접근이 곤란한 물체의 용접도 가능하다. 5번째, 용접 입열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열 영향부가 적다. 이 용접 입열은 용접부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열량이거든요. 그게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열 영향부가 적다. 그리고 작은 부품의 정밀 용접도 가능하다. 이것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속태의 접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먼저 첫 번째 납땜이란 뗏납을 사용해서 이 뗏납을 녹인 후 두 모재 사이에 스며들게 해서 응고시켜서 두 모재를 접합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뗏납은 어떤 거냐? 그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뗏납은 접합하고자 하는 두 부품 사이에 용융을 해서 스며들고 응고하는 과정에 의해 모재를 접합하는 금속이다. 그러니까 납땜 시 사용되는 금속이다. 까지 같이 외워주시고, 뗏납의 온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450도 이상이면 경납댐, 450도 이하면 연납댐, 이걸 같이 외워주시고, 경납댐에는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음납이고, 음납은 이제 처음에는 고융점 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융점 납을 사용을 한다 까지 같이 외워주시고, 금납은 이제 금제품을 거의 뗏납하는 제품이 이제 금납이고, 금제품에 음납을 사용하면 세월이 지나면 검게 변한다. 그리고 은의 양이 줄어들면 용점이 높아진다 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제는 이제 납땜 시 우수한 접합 강도를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말 그대로 납땜 시의 보조물이고, 종류로는 붕산, 붕사, 불화칼륨, 불화사리, 아니면 염화리튬 이런 게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붕산이랑 붕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역할도 이제 다양하잖아요. 청정작용도 하고, 유동성도 향상시키고, 피막 생성을 방지하고, 이런 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특성을 같이 외워주시면 더욱더 문제 푸실 때 용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납땜의 방법에는 4가지 정도 소개해 드렸는데, 토치램프에 의한 납땜이 있고, 전기저항에 의한 납땜이 있고, 정용점이 있고, 4번째는 고주파 땜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고주파 땜질이고, 이 고주파 땜질은 가열 코일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 그것 때문에 피가열체에서 와전류가 생성이 되고, 이 와전류에 의해서 피가열체가 또 전기저항이 발생하면서 피가열체가 가열이 된다. 이렇게 크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침투 깊이가 감소한다.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열이 조금 더 높아진다, 가열 온도가 높아진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납땜은 산화성 때문에 일반 공기 중에 있는 납땜이 거의 불가능해서 진공이나 아르곤가스 안에서 하는데, 이 아르곤가스는 불활성 가스다 까지 외워주시면 이제 이 접합 부분은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금속안경테의 연마, 금속테의 표면 처리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앞에 조금만 나가고 다음 주에 마저 이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금속테의 표면 처리에 있어서 금속안경테의 연마입니다. 연마. 금속 안경테의 연마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부품 연마와 광택 연마로 분류가 된다.
주로 부품의 접합이나 도금 과정 전에 표면을 목적에 맞게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품 연마는 각종 안경테 부품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친 절단면을 제거하는 거나 접합 전에 산화 피막을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마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경테 부품을 제작을 하다 보면 끝부분이 약간 날카롭게 절단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부드럽게 연마를 하거나 아니면 산화 피막을 생긴 거를 조금 제거해주는 그런 부품을 연마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광택 연마. 도금 피막의 밀착력을 향상시키거나 편안한 면을 확보하기 위한 연마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도금을 이제 입힐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금 피막이 조금 밀착될 수 있게 향상시키는 위해서 이제 광택 연마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주로 안경테의 부품 조립 및 접합을 한 후 안경테의 형상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 배럴을 이용해서 연마를 합니다. 이거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택 연마는 이제 안경테 형상을 다 갖춘 상태에서 도금 처리 직전에 하는 거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직포 연마 방법. 금속테를 도금 전에 직포에 연마제를 묻힌 후 직포와 마찰을 이용해서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연마용 천이 있어요. 이 직포. 요게 이제 거친 용이 있고 또 미세 흠집용이 있고 광택을 하는 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교체를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연마제를 묻힌다고 하잖아요. 그 연마제 자체도 이제 거친 흠집용이 있고 미세 흠집용이 있고 광택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이 천을 바꿔주시고 거기에 연마제를 묻혀주시고 이거를 이제 기계를 돌리면서 마찰을 이용해서 연마하는 방법이 지포 연마 방법입니다. 이제 사용 목적에 알맞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은 회전 배럴 연마 방법입니다. 팔각형의 회전 배럴 속에 일정량의 연마제를 넣은 다음 일정한 속도로 계속 회전시켜요. 그래서 수정시간 회전을 시키는데 다량의 안경테가 연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넣은 다음에 다량의 안경테를 넣은 다음에 이제 일정한 속도로 계속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안에 연마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다량의 안경테에는 회전 배럴 연마가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 배럴용 연마 매체는 뭐 세라믹이 있고 뭐 플라스틱, 나무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들어가요. 연마통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연마제를 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금속테의 피복입니다. 금피복, 금장이라고도 합니다. 안경테의 피복은 주로 금피복을 가리킵니다. 일명 금장테라고도 불립니다. 이 금장이라는 거를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이 금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피복은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금장은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금장이라는 단어를 외워주시는 게 좀 더 유용하실 거예요. 모넬, 티탄, 하이니켈, 양백 등의 바탕금속에 금납을 이용하여 고온, 고압 분위기에서 얇은 금 합금 피막을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탕금속에 금납을 이용한다. 그래서 얇은 금 합금 피막을 붙이는 방법이다. 라고까지 외워주시면 되고, 사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금장테다. 금속테의 피복은 금장테라고 불리고, 그거는 이제 뭐 바탕금속에 금납을 얇게 금합금 피막을 붙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표기는 국제귀금속협회의 규약을 따라 각인한다. 그래서 요 뒤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이 표기에 대해서.
먼저 GF가 있습니다. GF는 금합금의 중량비가 안경테 금속부 중량의 20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RG는 금합분 중량비가 안경테의 금속분 중량의 20분의 1 미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금장테는 GF 그리고 RG 이렇게 두 가지로 이용이 된다는 거, 표기가 된다는 거를 같이 외워주세요. 그래서 금피복은 이게 또 금장이다 까지 같이 외워주시고, 금장이고 GF, RG다. 그래서 GF는 금속부의 중량이 20분의 1이다. 금합금의 중량비가 20분의 1 이상이다. 그리고 RG는 20분의 1 미만이다 라고까지 외워주시면 아주 좋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죠. 먼저 GF가 있어요. GF는 제가 뭐라고 했죠? 금장이에요. 금장이기 때문에 금피복이다. 그리고 요 앞에 22K는 금학부의 순도는 22K다. 기본적으로 뭐 24K다, 18K다 이런 것처럼 22K다. 그 앞에 20분의 1은 금학분 중량비가 태금속 중량의 20분의 1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보시고 그냥 이제 뒤에 게 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시면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금속태의 단점, 요거는 사실 안경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면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 금속태들은 플라스틱 태보다 이제 부식이 좀 많이 돼요. 이제 뭐 요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땀도 그렇고 날씨, 습기, 아니면 공기 오염, 아니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거에 의해서 많이 부식이 돼서 오는데, 플라스틱 태보다 금속 태가 이제 이런 부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빈번하고. 그래서 이 플라스틱 태의 단점은, 금속 태의 단점은 플라스틱 안경 태에 비해 땀이나 날씨, 공기오염들 중에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식이나 마모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이거는 금속태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부식이 잘 되거나 마모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속태에 이제 도금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태의 도금의 목적은 경도와 강도의 향상, 강도의 향상, 그리고 편안한 광택력 확보, 내식성을 향상시킨다. 이 내식성이라는 게 금속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다. 부식이 좀 덜 되게 하기 위해서 도금을 한다. 여기 같이 외워주시고, 금속태의 도금층이 갖춰야 할 조건, 일단 도금층이 박리가 없어야 되고요. 도금층 내부에 기공이나 균열이 없을 것,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가질 것, 광택이나 색상이 아름다울 것, 그리고 장류 능력이 낮을 것. 요거는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금속태 표면 처리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배울진 않을 건데, 기본적으로 오늘 지금 짧은 시간이나마 배웠던 거는 이제 연마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부품 연마가 있고 광택 연마가 있다. 부품 연마는 이제 부품의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거친 절단면을 제거한다. 그리고 뭐 산화 피막을 제거한다. 그리고 광택 연마는 그 안경테 형상을 갖춘 상태에서 도금하기 전에 표면 처리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연마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직포 연마가 있고 회전 배럴 연마가 있다.
그리고 금속태의 피복은 금장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바탕금속의 금납을 얇은 금학분 피막을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이 되고, GF라고도 불리고 RG라고 불린다. GF는 금합품의 중량비가 안경테 금속부 중량의 20분의 1 이상이다. RG는 20분의 1 미만이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금속테의 치명적인 단점은 플라스틱 안경테에 비해서 부식이나 마모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건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금속테에 도금이 있다. 그래서 도금은 이제 경도와 강도를 향상시키고 내식성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그런 도금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도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오늘까지 배운 거 해주시고 다음 주 수업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